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명신입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터널을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터널이 의외로 길고 참 기네요. 네, 그런데 이 터널을 나 혼자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동료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위로도 되고 또 오늘 어떤 사례들이 나오실지 너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기조 강연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고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상황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뭐 흑사병 이런 거 천연두 저 이런 거 겪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처음인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작은 실마리를 좀 던져 드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좀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 항상 12월 연말쯤 되면은 서점에 내년에 대한 뭐 경제 전망, 트렌드 전망, 미래 전망 온갖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다양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세계 미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막 판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초연결 사회여서 우리 뭐 비영리 그리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역시나 인제 2020년 판을 봤는데 이 미래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포스트 코로나로 다 서문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우주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이제 뭐 자율주행에 뭐 3D 프론터, 드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와 막 기대감이 막 들고 설레이다가 한참을 읽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BCI에 대해서 쪼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인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올해 2020년 8월 달에 정말 세계적인 혁신가라고 하는 이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뉴럴링크가 이 BCI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 돼지에게 이 2달 동안 이렇게 칩을 심어 놓고 그 돼지가 보이는 반응들을 이렇게 관찰한 결과를 전 세계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사람의 인제 그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이 이 BC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요런 것들을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인간다움을 계속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일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인제 올해 인제 이 미래 보고서를 보면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미래 보고서가 나왔던 처음이 2008 년도 12 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래 보고서가 이 밀레니얼 프로젝트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했는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8 년판을 한번 뒤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 년도에서 2008년 시점에서 2018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지구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키워드로 15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 물 부족, 인구 증가와 자원의 균형, 뭐 IT 그리고 여덟 번째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덟 번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 15가지 키워드는 지금 올해 발간된 미래 보고서에도 역시 동일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뉴 로맨서라고 하는 1984 년에 나왔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SF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윌리엄 깁슨이 "미래는 이미 퍼져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구촌 과제 키워드가 2000년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이미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미 퍼져 있었던 미래의 어떤 변화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그 변화의 어떤 속도를 가속화시킨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새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있었던 그런 변화들이 그냥 5 년, 10년 우리 앞에 갑자기 그냥 훅 빨리 다가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제 뉴욕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이 ACBC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 많이 회자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인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08 년도에 미래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그 시민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던 그런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키워드들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러한 그 위기들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굉장히 또 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위드 코로나, 오히려 듀어링 코로나, 듀어링 코로나, DC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비영리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매트릭스 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미래를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말하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저는 뭐 애언가도 아니고요. 뭐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먼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난 1 년,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조그만 한치를 놓고 비영리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영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 비영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보고서는 공익경영센터가 코로나가 인제 우리가 올해 2 월에 인제 갑자기 인제 심각해졌고, 그 2 월부터 한 5 월까지 3 개월 동안의 그런 비영리에 미친 그런 영향의 추이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6 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영리 단체의 사업과 재정에 굉장히 큰 이축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축소되었다, 조금 축소되었다를 합치면 90.6%가 이 비영리로 인해서 그 사업에 큰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61.5%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그 실감 있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그러면 이러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럼 비영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 초기부터 기간 내내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한 41%, 좀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짧은 기간 14.5%, 2주 이상은 했지만 기간 내내 하지는 않았다라는 비율이 한 25.6%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단체들이, 상당수의 단체, 한 80% 가까운 단체가 새로운 그런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들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바가 없다."라고 대답한 20%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뭐 나름대로의 그 사정과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많은 단체들에서 그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한 53%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재정상의 문제를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위기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미션이나 비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비영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운영 방식의 변화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단체들에서 어떤 근무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5%,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가 한 23%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면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통 방식의 도입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 뭐 도입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일련의 그런 변화들을 제가 좀 보면서 앞으로 근데 지금 현재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의 시나리오를 좀 유형을 묶어 본다면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변화에 직면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큰 시스템이든 간에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영리에서도 아마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거나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여기에 대응해가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겨날 것이고 세 번째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죠. 준비된 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존의 방식들을 재구조하고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그룹에게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것은 성찰, 전환, 그리고 혁신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첫 번째 변화에 이렇게 저항하게 되는 그런 그룹들에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미션과 비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략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조직의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직을 좀 되돌아봄으로써 좀 변화를 고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 그다음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이 작업이 이 저항하는 그룹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그룹들에게는 전환이라는 좀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랑 전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환은 굉장히 담대하게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슬러브의 지제액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책을 올해 지금 12월에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의 사태를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변부에서 이제는 중심부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게는 혁신이라는 좀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것들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의 것들을 과감하게 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조직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혁신하는 그룹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항상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면서 혁신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비영리가 다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일 사태로만
일어난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 MPO 센터에서 주관했던 국제 컨퍼런스 주제가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비영리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의 지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일단은 세계 경제가 비영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시민들의 주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체 내부에서도 이 세대 교체의 문제들, 삶의 방식의 다양성의 문제들, 가치의 중요성을 두는 그런 차이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함께 맞물려서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다시 한번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좀 숙고를 해야 되는데요. 국민 인식조사에서 58.1%의 국민들이 확진 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 저는 특히나 시민사회와 관련해서 타인을 향한 어떤 미움과 차별, 그리고 확진에 걸린 사람을 거의 무슨 죄악시하는 이러한 그런 분위기들, 이런 미움과 차별, 경계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기반, 공동체의 유대, 인간성의 어떤 상실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하더니 바이러스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차드 윌킨슨이라고 하는 노팅엄 대학 교수님께서 쓴 책 중에 평등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됐을 때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다른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저하되고 감소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정 시대, 이 끝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의 연대와 협력을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런 연대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공론장들이 더 많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동안 연대와 협력하면 항상 모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이 광장이 위협의 상징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 광장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광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아마 2016년, 17년 그해 겨울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사실 우리가 광장에 모였을 때 당시에 제가 휴대폰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모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싸매 갖고 촛불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었고, 그 광장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다 함께 물리적 실체로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모두가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광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의 광장은 줌이죠, 줌. 네. 공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가 공간은 보통 물리적인 실체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학에서는 이 공간을 인간의 심적 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정의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공간이란 게 물리적 실체 플러스 어 머무름의 그 이상, 무언가를 엮어내고 도모하는 곳, 관계를 풀어가는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간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장소는 달라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캔들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플러그를 뽑고 한 박자 천천히,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같이 불을 끄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의 문제들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요런 방식의 우리가 공간의 의미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은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발생한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성 혐오의 문제, 여성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이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다르지만 이 장소에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분들이 이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이 노란 리본을 달거나 아니면 해시태그를 달거나 이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무브먼트에 동참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르트 레오나르트라는 미래학자가 그 시민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의미가 이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더 빈번하게, 더 많이, 더 넓게 발생할 겁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의 종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광장은 반대로 반대의 전략으로 가야죠. 더 작게, 더 깊게,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외로우십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도 양지 바른 곳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간을 폐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못 모이게 하니까 파티룸을 빌려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같이 놉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임들을 더 잘게 쪼개고 나눠서 그리고 더 작게 깊게 강하게 플러스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이 모임들을 더 분화시켜가는 그런 그 시도들을 한다면 우리의 광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수노름이 필요한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수노름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제가 아까 참석자분 중에 제주도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제주 환경운동 연합분 계십니까?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잠시 음소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주도 환경운동 연합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제가 아까 분명히 아까 입장할 때 봤는데 아, 안 네네. 계신가요? 네, 아니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순오름이 제주도 말로 무슨 말이죠? 그죠. 어쨌든, 뭐랄까, 이게 좀, 서로 같이 좀, 협조하는 거죠. 협동, 협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협동, 협조. 예, 서로 아,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예, 쉽게 네,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네, 네, 직접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스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의 어떤 공동노동,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둘의 향약자처럼 혼자서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성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 공동노동하고 상호부조하는 그래서 협동 그 이상의 의미를 유대를 가진 그런 그 연대와 협력을 스노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이 스노름이라는 간판들이 많더라고요. 상호명도. 그래서 제가 그 단어가 너무 어감이 좋아가지고 제가 써봤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작고 깊고 강하게 나가려면 조금 더 질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남은 많이 합니다. 그냥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이거는 사실은 만남이지 연결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연애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 번 만나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뭐 시민들과 또 단체들 간의 협력에 있어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심층적으로 깊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만나는 이런 연결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부를 뜯어보면 우린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일을 n분의 1로 나눠서 분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창출해야 될 공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 가진 역량과 자원이 무엇인지 이걸 상호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협력이 필요한데 많은 우리의 협력은 코워크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마구치 슈라고 야마구치 구라고 하는 일본의 그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분은 철학과 예술을 그 적용해서 그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최근에 그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한 24가지 새로운 뉴타입들을 제시하는데 특히 이제 연결과 관련해서 이 올드 타입에서 우리가 뉴 타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는 정답을 찾고 어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직이 어떤 그 평화로운 시대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올드 타입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과 직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혁신가들이 오히려 뉴 타입의 시대에는 더 연결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영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더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사례들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한 2가지 사례만 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결을 할 때도 반드시 이게 긴밀하게 강하게도 연결하지만 우리가 느슨한 연대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기업이 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빈 사각지대 단체분들이나 마을에서는 정말 이렇게 크고 사부작 다양한 그런 연대 활동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 얼음땡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음 우리 배달시키면은 요거 얼음 오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기부를 받아서 다시 자원활동가들이 얼려 가지고 기후 약자들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기후 약자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나 뭐 그 소외계층이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도 묻는 그래서 이런 자원 재활용도 하면서 우리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또 하나는 그 노인 빈곤의 상징이 이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인데 이 어른들이 하루 종일 모아도 이거 팔면은 3,000원, 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중 매입가의 한 10배로 사 가지고 이 폐지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캠퍼스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원 예술 활동가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요. 이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중에서는 이 폐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때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그 작업들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이 추운 날 고생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금액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분들이 자원순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결과 협력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택트를 고도화시키는 것만이 연결과 협력의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줌으로 얼굴 보면서 하니까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연결과 협력의 기제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기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경우 비영리 분들이 제일 약한 게 재무회계하고 기술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기술 확산점에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돼서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나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지능의 총합이 인간의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을 한 204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익 분야에서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한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토론들, 온라인 공론장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해외 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단체들이 다 여기에다가 펀드를 요청하면 이 글로벌 기빙이 대신 클라우드 펀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복지 서비스에 이미 AI랄지 사물 인터넷이랄지 이런 적정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한 노인분이 집에서 고독사를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시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비영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사물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접촉 횟수가 떨어지면 구청 같은 데서 이제 도우미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이런 그 일들 돌봄 서비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라, 앨리스, 마츠다, 샘, 로마다 이 5개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의 혹시 공통점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음소거를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송혜진 선생님이 커피 쿠폰을 주실 거예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그쵸? 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냥 막 질러보셔도 돼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네, 뭘까요? 네. 혹시 그냥 생각나시는 거 여러분들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의 공통점이 뭘까? 네.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나요? 네.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는데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죠. 네,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커피 쿠폰은 제가 갖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AI 정치인입니다. 네. 벌써 그 에스토니아는 의회 그 선거를 그 인터넷으로 치른 최초의 국가고요. 전자 시민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노라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선거철에 시민들 만나서 뭐 억지로 악수 안 하고요. 떡볶이 같은 거 막 안 먹고요. 그리고 막 몸싸움도 국회에서 안 해요. 그리고 뭐 국회 활동비 뭐 이런 거 유용해 갖고 문제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하원 의원이 평생 동안에 걸쳐서 공부해야 될 거를 얘는 한 몇 개월 동안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앨리스, 일본의 마츠다도 일본의 작은 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했는데 한 3,000표로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샘은 올해 총리 선거에 나갈 거예요. 미국은 지금 오바마를 합친 로바마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냐면 이 AI 정치인한테 공익과 인권의 개념을 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들한테 공익과 인권의 개념을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얘네들이 학습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말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노라가 앨리스가 이 공익과 인권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액티비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자리의 위협이 비영리 단체의 일자리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AI 액티비스트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AI와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연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를 많은 분들이 VUC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굉장히 변화가 심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갖는 것 같아요. 우리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자들은 조직의 상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한다면 비영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토피아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사장님. 네. 예,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네, 많이 네. 지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영리가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 위기 동안에 비영리가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에 있어서 경제의 그 충격을 완화하고 그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시면 그 다른 기업이나 정부가 고용을 그 축소할 때 비영리 쪽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영리가 없다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저하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비영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비영리 부분은 분명히 회복력이 있고 비영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결과 협력이 더욱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